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오늘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오부 요인과 양당 대표 등이 함께한 사전 환담 자리였는데요. 짧았지만 협치의 계기가 될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주장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영남스타 험지 출마 발언의 파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사조 기자단에서 뒷이야기와 속사정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41개 주에서 무더기 소송을 당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중독을 일으키고 정신건강에 피해를 입혔다는 건데요. IT본부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31일 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슈가 많아서 여러 곳을 또 왔다 갔다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국회로 갑니다.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예산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대통령의 연설이 바로 시정연설인데요. 네. 역시 핵심은 경제 민생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 침체에 따라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성장세 둔화가 되고 있다. 또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 회복,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법정 기한 12월 2일 내 예산안 확정을 요청을 한 거고요. 특히 이제 민생 안정 대책을 강조했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해온 고금리 생계비 부담 가중시키고 있는데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서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겠다. 또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이런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건전 재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총 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그러니까 2.8%포인트 증가도 편성해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건전 재정을 통해서 약자 복지를 할 수 있고 어려운 서민 경제, 민생을 살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비판을 좀 받아왔던 부분이 연구개발 예산. 그렇죠. R&D 예산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연구개발 예산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 불안 이걸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국회 여야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있겠지만 정부도 우려를 알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신의 이제 공약이었죠. 윤 대통령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인상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내년 병사 월급 35만 원 인상해서 2025년까지 205만 원이 된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을 보니까 병사 월급 인상을 위해서 4,131억 인상이 하는 걸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동시에 간식, 생일특식, 축구화, 자기개발비 그러니까 이런 병사 지원 예산이 1,857억이나 삭감이 되는 걸로 지금 짜여져 있어서 월급 올려주는 대신 원래 지원되는 복지 대폭 삭감하는 거 아니냐. 뭐 조삼모사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어제 이번에 이제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 내용을 쭉 보면 경제
민생 또 살림살이 여기에 대해 노력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념에 대해서 강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기조 그거 좀 달라진 모습. 네. 뭐 오늘 기조연설을 시정연설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정연설에는 이념이란 단어는 등장을 안 했나요? 네, 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쭉 봤는데요. 이 민생 얘기, 물가 얘기, 네. 또 생계비 얘기, 고금리 얘기 여기엔 대책 마련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주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소통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지도부와 또 사전 한담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만났고요. 또 연설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했고 또 오찬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와 만난 게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 공식적인 만남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네. 그동안 여러 기념식이나 이런 데서 짧게 인사만 나누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대화를 공식적으로 나누는 건 처음 있는 자리였는데 특히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사실상 적대시한다는 논란 속에 이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고 그에 따라서 사실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대정부 투쟁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대화 장면이 그래도 오늘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 속에 이 사전 환담이 열리게 된 것인데요. 네. 오부 요인 그리고 여야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전 환담은 한 20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윤 대통령이 이 환담장으로 입장을 하면서 이 여야 지도부와 인사를 했는데 역시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하면서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짧게 말하면서 짧게 악수를 나눴다고 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미소를 띠면서 이 인사에 따로 답변은 없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국회도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환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는데 네. 환담이 끝나고 이 야당 지도부의 말을 들어보면 조금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환담 후에 기자들에게 민생 관련한 얘기를 대통령이 했고 이재명 대표도 민생이 어려우니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고 민생 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전했고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전 환담을 마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윤 대통령에게 세 가지 당부를 했다. 먼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꼭 만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국회를 존중해달라고도 했다.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많이 썼다. 이제는 더 이상 거부권은 안 된다고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협치 소통의 장이 될 일상적인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 이정미 대표의 이 환담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있었다고 나와 있나요? 일단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환담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장이나 원내대표단과 또 오찬에서는 더 긴 대화가 이어지니까 윤석열 대통령 오늘 혹시라도 협치 가능성에 또 어떤 여지를 뒀는지는 또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로 가봅니다. 하마스 괴멸을 목표로 지상작전에 돌입한 이스라엘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자 결국 뭐 휴전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이게 이제 논의 될지 여부가 중요한데 없어 보이네요. 휴전은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전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하마스의 핵심 자원이 집중된 이 가자 시티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난 28일 하마스 상대로 한 이 전쟁 2단계 선언한 다음에 주로 가자지구 북쪽 장벽을 허물고 병력이 진입을 했었는데 근데 어제 보니까 가자 시티 남쪽에서 이스라엘군 장갑차가 작전에 들어갔다 이런 목격담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다가 가자지구 북서부의 지중해 연안 국경지대까지 포함하면 모두 세 방향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이스라엘이 가자시티를 가로지르는 도로 중심으로 병력을 배치했어요. 결국 가자시티를 포위해서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스라엘이 이 폭격과 동시에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대피하라 이런 유인물을 또 공중에서 살포하면서 심리전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상작전을 하겠지만 천천히 그다음에 조여가는 사방에서 조여가는 또 심리전까지 포함시키는 그렇게 대규모 지상작전이 아니라 시간을 좀 두면서 가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휴전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계속해서 휴전 얘기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하마스 소탕 작전을 계속 하겠다는 거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이 내각 회의 이후에 뭐라고 했냐면 가자 지구에서 휴전은 없을 거다. 휴전 요구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또 테러의 야만에 항복하라는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이스라엘처럼 휴전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은 재확인했지만 사실 저희가 초반에 전해드린 미국의 모습, 그러니까 전폭적인 지지하는 모습과 달리 최근 뭐 미국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지하고 이스라엘 편만 들어주는 모습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지금 여론이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보다는 미국이 이스라엘 편 들어주는 모습이 기세가 좀 꺾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국제적인 이 문제, 특히 인도주의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 편만 계속 들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휴전 얘기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국제 여론의 영향도 미국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자, 전쟁이 이제 3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 처한 가자 지구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라파를 통해서 이집트와의 경계선이죠. 국경선인데 라파를 통한 구호물자도 상당히 부족하고 전기도 끊겼고 물도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봉쇄로 따지면 4주차에 접어들었고요. 말씀하신 그 라파 검문소를 통한 구호품 반입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걸 정리를 해보면 21일 첫 구호 트럭이 통과한 이후 9일 동안 117대가 통과를 했는데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하루에 100대가 필요하다는 게, 그리고 평소에는 사실 500대가 드나들었다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9일간 117대는 여전히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고, 사실 이스라엘군은 끝까지 연료 반입을 또 막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봉쇄 4주차 식수, 식량 바닥나고 전기도 끊기고 의료 시설이, 의료 기반이 좀 붕괴된 상황인데, 특히 최근 이런 인도적 위기가 한계까지 내몰렸다는 시그널로는 이 주민들이, 가자지구 주민들이 구호품을 약탈하는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 기구가 29일 성명을 낸 바에 따르면 28일 가자지구 주민 수천 명이 데이르 알발라 등 가자지구 중부와 남부에 있는 유엔 구호품 창고에서 밀가루와 위생용품 등 이런 생필품들을 약탈해 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주간의 포위 공격 이후에 결국에는 시민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이것은 주민들의 좌절감과 절망이 커졌고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신호다라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 기구가 밝힌 상황이고요. 지금 식수 부족도 심각하다 그러는데요. 가자지구 내 담수화 시설이 세 곳인데 여기 전력이 끊겨서 가동을 멈춘 상황이고요.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식수로 담수화. 만드는 게 담수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엔 대피소에 머무는 피난민들께 하루 1리터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대피소 밖에서는 사실 대피소 밖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물을 조달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로 대피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뤘다는 것이 또 유엔의 입장이라서 가면 갈수록 이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계속 걱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전쟁 계속이냐 휴전이냐, 앞으로 이 점이 상당히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 후쿠시마로 갑니다. 지난 25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배관을 청소하던 작업자들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뒤집어쓴 사고가 있었다. 이걸 전해드렸는데 이때 분출된 액체의 양이 당초 알려진 수치보다 수십 배에 달한다고요. 네,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 오염수 정화 설비, 다액종 제거 설비죠. 아이푸스의 배관을 청소하던 작업원 5명이 이 탱크 호스가 빠지면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었었고, 당시 작업자 4명은 이 폐수가 피부까지 닿아서 물로 씻어내는 대응을 했다. 또 작업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서 추가 재염 치료도 받았다. 퇴원을 했습니다. 28일에. 근데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당시 도쿄전력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현장 바닥에 남아있던 액체량에 근거해서 약 100ml 정도만 이게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0ml면 뭐 많은 양이 아니네요. 많은 양이 아니죠. 그런데 일본 공영방송 NHK 보도를 보면 그 뒤에 인분들의 증언과 바닥 흔적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는 그 수십 배에 달했던 그 액체양 그렇게 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현장 작업자들이 방수성이 있는 작업복을 입지 않고 있어서 이게 문제다는 지적도 나왔고, 또 착용, 그러니까 방수복 착용 또한 의무화돼 있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소홀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지적이 일본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도쿄전력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 이게 위험한 그런 물질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도쿄전력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보면 부실 관리,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해양 방류,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이후 일주일간 방류구 인근에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한 계치를 4차례나 초과했었고 또 오염수의 2차 방류 직후인 지난 6일에는 해양 방류에 사용되는 이송 펌프의 압력이 저하된 현상이 관측이 됐다. 이렇게도 전해주고 있어서 지금 초입입니다. 30년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이 오염수 방류, 알프스를 통과한 일본이 주장하는 오염 처리수, 이게 계속해서 방류가 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터인데 벌써부터 도쿄전력이 신뢰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 긴 세월 동안 일본 국민도 그렇고 우리 국민도 어떻게 이걸 믿고 지켜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이 이제 전달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정부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 함께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이제 국민들에게 밝힌 바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는 어제도 다시 한번 이 분출 사고가 알프스 성능이나 오염수 방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안전하다는 입장인데요.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명을 종합을 해보면 이번 분출 사고가 알프스는 크게 두 가지 설비로 구성이 되는데 아직 핵종 제거를 안 한 전처리 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핵종을 제거하는 이제 제거 설비가 있는데 그 두 설비를 연결하는 이 배관 필터가 있습니다. 이 배관 필터를 청소하다가 분출되면서 난 사고라고 일단 설명을 해줬고요. 이번에 이 피폭을 당한 청소 노동자들이 좀 위험했던 이유는 아직 제거 설비로 가기 전에 전처리만 돼, 그러니까 침전물 같은 것만 제거한 오염수가 이 제거 설비로 가다가 이게 분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피폭량이 5mS를 조금 넘는데 조금 높았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왜 안전하다고 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제거를 거친 오염수에서 이렇게 높은 피폭량이 나온 게 아니고 핵종 제거 전 오염수가 분출되면서 난 불의의 사고기 때문에 제거를 했을 때 안정성은 여전히 담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사실 어제 정부가 밝힌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설득력이 부족하죠. 어쨌든 전처리 설비와 배관도 알프스의 일부입니다. 전처리 아직 제거를 하지 않은 오염수가 이렇게 분출될 수 있다면 그것도 알프스의 위험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쿄전력과 우리 정부의 더 추가적인 설명과 해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하여튼 우선적으로는 정확한 설명 이게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임초희 리포터. 입니다. 서울 시내 지금은 비교적 수월하고요. 고속도로는 사고 등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산업은행 부근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의사당대로 국회 쪽으로 산업은행 측면 전차로가 지금 준비 작업으로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중앙선 지선 양산 쪽 대동 2터널 앞두고 정체가 심한데요. 1차로에서 난 사고 여파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통도사 하이패스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부근에서 혼잡합니다. 이 일대 3차로에서는 작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 수도권에선 경부 동탄터널 입구 5차로에서 고장난 버스 처리하고 있어서 차선 변경 잘하셔야겠습니다. 더 가서는 양재나들목에서 정체가 심하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남한산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송산마도 이전부터 10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봉우 연구원 박정우 기자와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교통정보 연결이 조금 고르지 못했는데요. 청취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포로 가야 되나요? 서울로 가야 되나요? 자, 뭐 놀라운 뉴스인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상당히 많이 놀랐던 뉴스가 바로 이 뉴스가 아닌가 생각드는데요. 먼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서울시를 편입하겠다 하는 절차를 거치신다면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서울시에서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한 게 아니라 김포시 쪽에서 먼저 논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계속 연락이 옵니다. 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인데
그러면 여하튼 뭐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서울특별시 김포시가 되는 겁니까? 또 궁금한 건 그럼 고양시나 하남이나 안양이나 광명이나 과천이나 성남이나 수원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인접 지역에 대한 네, 형평성 궁금했어요. 문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이게 아직 완전하게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일단 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면 이런 설명을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방금 음성은 들으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김기현 대표가 어제 한 발언이고 오세훈 시장은 23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인데 두 사람의 톤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세훈 시장은 이게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김포시가 계속 먼저 얘기를 했던 것이고 최근 들어와서 특히 연락이 많이 온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난감하다는 그런 표정도 읽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여전히 국민의힘이 좀 더 대화를 하고 해결해야 나갈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당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과 박진동 홍철호 김포갑 그리고 을 당협위원장이 일찌감치 지도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왔던 사안이라고 해요. 네. 김기현 대표가 말하는 이런 추진 배경을 꼽아보자면 일단 김기현 대표는 어제 서울이 편향적으로 발전이 해 있다. 서울 전체 발전 양상이 편향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포까지 편입이 되면 남북 동서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배경을 하나 꼽았고요. 또 하나 서울과 경계하고 있는 도시 중 상당수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서울로 가는데 행정구역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김포를 편입할 수 있다. 이런 배경도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다른 인접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에 네. 대해서 이제 유희동 정책위 의장이 어제 이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정을 전제로 한 채 얘기하기는 아직 어렵다면서 김포는 이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조금은 선을 긋기도 했고요. 만약에 실제로 이걸 추진하게 되면요. 일단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이 되려면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 지방의회 각각의 동의를 모두 얻거나 주민투표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주민투표를 통과한 뒤에도 국회에서 서울시 편입 관련 특별법 제정을 또 만들어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주민투표까지 가는 여론수렴만 일단 김포시가 해주면 국회에서 특별법 추진은 당론으로 하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네. 자, 하지만 야당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발표였다. 그리고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다. 네, 입장입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서울 편입을 희망한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진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그건 아직 진작에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에 경기도 땅 중에 서울시로 편입된 땅도 많습니다. 네.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 땅 중에 서울시로 편입된 땅도 많습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김포시가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도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 남도, 경기 북도 이게 분구 얘기가 지금 분도죠. 분도 얘기가 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런 주장이 나오다 보니까 현실성이 없다.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또 민주당도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거쳐서 이게 행정구역이 확정이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도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관망하는 느낌? 물론 갈라치기다 아니면은 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야권에서는 당장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또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 이거 좀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이 지금 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 문제 과연 김포의 교통의 어려움 이걸 때문에 던졌을까 더 큰 거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좀 판을 흔들기 위한 이른바 메가서울론로 메가서울을 던지면서 판을 좀 흔들기 위한 왜냐하면 수도권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차원의 정치적인 좀 셈법도 갖고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메가시티 전략이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포를 보면은 이 고양시나 성남시 같은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는 더 많아요. 근데 김포시 교통량이 좀
어렵고 교통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김포시가 부각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당장 나오는 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도 그렇고 또 뭐 분당 이쪽 성남에도 마찬가지고 그럼 점점 서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인터넷에서는 상황. 지금 서울, 인천, 경기 뭐 통합론도 나옵니다. 서울, 인천, 경기 그러니까 교통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통합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서울에서 전철이 가는 천안까지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뭐 천안에서 통합하고 있습니다. 천안도 서울로 합쳐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다 보면. 그래서 이거는 당장 뭐 좋다 통합하자 이렇게 정치권에서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지역 주민들의 의지 또 여기에 따른 각 정파들의 정당들의 셈법 이것까지 다 얽혀 있어서 내년 총선 앞두고 계속 회자가 좀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김포의 서울 편입 이 문제가 전체적인 수도권 선거에서 뭐 여당에 도움이 될지 네. 또 야당 입장에서도 이게 좀 어떤 영향을 줄지 아마 계속해서 뭐 주판을 튕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현장 취재는 어떤 내용인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때 2부의 불사조 기자단에서 기자 취재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포시가 하도 부각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 좀 국민의힘 관심이 집중돼야 되는데 과연 어떤 상황인지 관련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5.18 민주화운동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5.18 정신이 헌법에 수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인유한 위원장을 비롯한 총 13명의 국민의힘 혁신위 위원들이 모두 찾았고요. 그 인유한 위원장이 추모탭을 참배하고 묘역에 헌화를 하고 5초가량 한쪽 무릎을 꿇은 채 묵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무릎을 꿇은 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2020년 8월이었는데 그 네. 장면이 연상된다는 분들도 지금 많은 상황인데요. 인유한 위원장은 방명록에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라고 적기도 했고요. 광주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큰 업적이 있었고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다. 유대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이런 말도 남기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인유한 위원장의 개인적 이력도 이 첫 공식 일정을 이 5.18 민주묘역으로 찾은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인유한 위원장이 당시 시민군 편에서 외신 기자들을 위해 통역을 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 위원장이 어제 이 방문에서 그 부분을 또 스스로 강조하기도 했어요. 시민군 대표 말씀이 오늘날까지도 귀에 쨍쨍하게 들리고 있다. 북쪽을 향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총이 왜 남쪽으로 향하는지 모르겠다며 너무 원통하다고 했던 시민군의 말이 생각난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 위원장이 이 5.18 3단체를 만나서요.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통한 국가유공자 인정 등도 여당과 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5.18 묘지보다는 더 주목을 받는 것은 인 위원장의 낙동강 하류 발언입니다. 이제 낙동강 하류가 달라져야 된다. 영남 스타 험지 출마론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영남 지역의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수도권으로 와서 이제 험지에 출마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사과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고요. 인요한 위원장 사과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당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된다. 이 말을 들은 영남권 의원들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공개 의총 과정에서 인요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김용판 대구 달서병 지역구 의원인데 의총 끝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인 위원장에게 사과 요구했다. 인 위원장이 이 낙동강 하류 발언 이건 농담이라고 했지만 이거 대구 경북 시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아니 윤 대통령에게 압도적 지지 보낸 곳이 TK였다.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뒷전에 서란 말 자체가 마치 잡아놓은 고기 취급하는 격이다. 이렇게도 좀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 동구갑의 류성걸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비공개 의총을 통해서 발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남권 의원들의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인 위원장이 어떻게 뭐 험지 얘기를 하면서 뭐 김기현 뭐 주호영 의원의 수도권 출마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는 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정식 제안이 오면 그때 얘기하겠다 이렇게 네. 말을 하던데 주호영 아마 전 원내대표도 반응이 있나요?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네. 아마 근데 뭐 글쎄요, 뭐 불쾌한 뭐 감정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인요한 위원장의 이준석, 뭐 홍준표 두 인사에 대한 당원권 정지 풀어준 대사면 이건 뭐 안건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영남권 의원들의 험지 출마 이게 앞으로 인요한 혁신이 성패를 좌우하는 또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자, 해병대로 가봅니다.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7월 19일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해병대 1광역수사대장이 수사 외압을 느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 사실 확인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실제로 이 박정훈 단장과 전 단장과 함께 수사에 참여했던 해병대 1광역수사대장이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수사 외압을 느꼈다고 진술을 한 것입니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수사 외압을 느꼈다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참고인으로 가서 내가 느꼈던 수사 외압이 이런 것이었다고 공수처에 진술을 한 것인데요. 예. 그 말을 조금만 옮겨드리면 혐의 관련자 명단을 변경하라는 국방부의 지시 그리고 포항지청 관계자가 군검사에게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연락한 내용들이 있었다. 임성근 1사단장 사촌 동생이 어떤 검찰의 지청의 검사장으로 근무했다는 사실 1사단장이 일부 국방위원들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대통령 그리고 장관의 지시는 수사 외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8월 2일에 8월 2일에 경북경찰청에 해병대 수사 기록을 이첩했던 사람도 바로 이 광역수사대장인데 그 8월 2일에도 수사 외압 가능성을 기재해 놓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정호 기자 또 미디어인권연구소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은 바로 이날이면 생각나는 그 노래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1175님 이용의 잊혀진 계절. 오늘 이 노래 신청 많이 오죠. 저는 오늘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어 3시간이나 먼저 와서 준비하며 떨고 있습니다. 시사본부 들으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질 것 같아요. 항상 내 안방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7602님 전주에서 아파트 근무하는 경비원입니다. 요즘 낙엽 쓰느라고 바쁜데 그 위에 또 낙엽이 떨어집니다. 이용의 잊혀진 계절 들려주세요. 두 분께 모바일 간식 쿠폰 보내드리고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 가운데 술잔 돌리기가 있죠. 요즘은 예전처럼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마시던 술잔을 서로 돌려가며 마시다 보면 애염, 간염에 걸릴 확률도 있다는 사실 간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간염은 간에 생기는 염증을 말합니다. 어디에 염증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위염, 장염, 비염, 신장염 등으로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호흡과 관련된 장기인 폐에 염증이 생겼다면 이건 역시 다른 기관에 붙이는 이름처럼 폐염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는 좀 다르죠. 염증과 관련된 병명에는 모두 불탈 염자를 씁니다. 그런데 폐의 경우는 같은 한자를 쓰더라도 자음 부분에 리을이 붙은 렴자를 써서 폐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음이 달라진 것을 달라진 대로 인정해 쓰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예로는 10월과 초승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원래는 한자로 각각 10월, 초생달이라고 써야 하지만 모두 음이 바뀐 것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그리고 초승달이라고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한 1-20%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도 다 알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고 삶에서 좀 기댈 곳, 기댈 사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좀 치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느슨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성과 감정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이와 함께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이면 11월이 시작돼 늦가을에 접어드는데요. 이번 주말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도며 온화하겠고요. 다음 주부터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와 대구, 부산, 제주 23도, 강릉 2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해 예년 이맘때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밤에는 쌀쌀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맑지만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에는 옅은 안개나 먼지 안개가 껴있고 하늘이 뿌연 곳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영서, 늦은 오후에는 충북 북부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강원 산지에는 지금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전라도와 경남, 제주도 해안에서는 만조시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7도, 습도는 62%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으로 국방 등의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성장 동력 확보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 환담에서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서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종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경남 창원시에서도 확인돼 지금까지 농가 67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내일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백신 공급을 완료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전청조 씨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며 강제 수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지원 캐스터도 뭐 초밥 좋아할 것 같은데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많이 좋아하죠. 네, 맛있는 집에 가서 뭐 잘 만든 그런 초밥 먹으면 와 감동이다 이럴 정도로 정말 맛을 즐기는데 맛이 아니라 정말 어떤 사연이 있어서 더 감동적인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초밥집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와서 화제라고 합니다.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군 장병에게 한 일식집 주인이 소고기 초밥을 선물한 일화가 전해지면서 누리꾼의 관심이 쏠렸다고요. 최근에 시민들이 국군 장병에 감사를 전해온 일화가 온라인상에 잇따라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 식사 중인 장병 가족의 고깃값을 대신 내준 한 시민의 사연을 전해드리기도 했고요. 한 카페에 프랜차이즈를 방문했다가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음료를 받았다는 한 장병의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초밥입니다. 아버님이 올린 사연인데요. 아들이 첫 휴가를 받은 뒤 2박 3일의 짧은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길이었고 아무런 연고지도 친구도 친척도 없는 부산에 간다고 하니까 다 큰 성인이지만 불안하고 안쓰러웠다라고 해요. 그런데 아들에게 문자를 받았는데 그제서야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문자를 받았길래 불안한 마음을 내려놨을까요? 아들은 복귀 중에 초밥이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상구에 있는 일식집을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군복을 입은 아들을 보고 값비싼 초밥을 서비스로 여러 개 주시면서 소스로 글씨를 작성해 주셨는데요. 국군 장병 서비스라는 글씨와 함께 빨간 소스로 하트가 주변에 여러 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이 문자를 보시고 첫 휴가 후 복귀라는 두려움에 떨었던 아들에게 이런 과분한 대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가 초밥집 사장님께 감사드린다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미담이다. 돈줄 내러 가고 싶다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돈줄 내러 가고 싶다. 부산시 사상구의 초밥집 사장님 저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그렇죠. 전해드리고 싶고요. 참 이 이야기는 너무나 훈훈한 이야기인데 근데 얼마 전에 초밥으로 인해서 논란이 되는 이야기도 있었다고요. 무한 리필 초밥집에서 무려 170접시 먹다가 근데 이건 너무했다. 170접시. 그렇죠. 어떤 사연인가요? 그렇죠. 이 상반되는 이야기인데요. 글쓴이는 친구 2명과 1인당 5만 원 하는 무한리필 회전 초밥집을 찾아갔다고 해요. 글쓴이는 육회 초밥 위주로 골라 먹었고 친구들도 다양한 종류의 초밥을 먹으면서 배를 채웠습니다. 들어간 지 한 1시간쯤 되니까 사장님이 와서 글쓴이에게 이제 그만 나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친구 2명과 그럼 총 3명인데 나가라고
이유가 뭔가요? 예, 글쓴이도 40분이나 남았는데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까 특정 비싼 초밥만 쏙쏙 골라 먹는 건 예의가 아니고 무려 170접시를 드시면 마진이 안 남는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네. 사실 170접시 많긴 하죠.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간판에 무한리필이라고 적어놓고도 리필은 3번만 허용하면서 갈등을 빚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도 이제 돌아오는 공통된 말은 최근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는 양해의 말이었습니다. 네. 뭐 무한 리필이니까 무한대로 먹을 수 있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죠. 170접시다 그러니까 저도 뭐 170접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최근 또 이제 경제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장 장사를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어려워들 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통계 수치로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죠. 네, 수치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2분기 들어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9조 5천억 원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대출을 하면 잘 갚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같은 기간 동안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액도 역대 최대인 7조 3천억 원에 달한다는 게 더 지금 문제입니다. 소비자 물가도 최근에 다시 3%대로 올라섰고 고물가에다가 공공요금까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자영업자 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 대출 상환도 어려워지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29일에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일부 선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네. 했지만 도움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57만여 명에 8천여 원이니까 큰 규모인데 네. 1인당은 또 최대 또 200만 원이거든요. 200이죠. 네. 과연 좀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소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 여성 근로자 임신 사실을 알리자. 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사장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직 사유로 임신을 적었더니 회사 측은 자발적 사직으로 다시 쓰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사연은 이분뿐만이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한 공무직의 근로자는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가 담당자로부터 공무원이 아니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고요. 다른 분은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후에 원래 자신의 업무에 다른 근무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대기 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모성 보호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온 오프라인 신고가 한 6개월 동안에는 총 220건이나 접수됐고요. 고용부의 조사에서도 보니 근로자의 34.2%가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껴서 신청하기가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현재로서 남녀 고용평등법을 보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승인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승인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참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육아가 결국 원인이 돼서 그 어려움 때문에 결국 출산을 하지 않는 저출산으로 또 이어지는 것인데요. 아이를 키우는데 또 힘들다. 이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저출산의 중요한 문제들. 정부에서는 관련해서 대책 나온 게 있나요? 30일인 어제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산 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추진을 했습니다. 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육아휴직 신청 때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없애고 회사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최장으로는 한 1년의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올해 2분기에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환경이 앞으로 많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노래 같고 또 아이들이 또 안전하게 어디든 이동하고 뛰어놀 수 있게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저녁 회식 문화가 줄어들고 있고 음주량이 다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성인 음주량은
어떤 통계적으로 보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포금하는 남성은 줄어든 반면에 여성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음주 행태를 분석해 봤더니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포금을 3배 이상 많이 했고 자주 술을 마시는 경우도 5배나 높았죠. 그런데 10년 동안 포금하는 추이는 남녀가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네. 어제 질병관리청에서 음주 심층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10년 새 25에서 23%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7.9에서 8.9%로 오히려 증가를 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 음주율은 한 번 술을 마실 때 남성은 한 7잔, 여성은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포금을 하는 비율은 어떨까 찾아봤더니 남성은 61%에서 56%로 꽤 많이 감소를 했는데 여성은 31%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금하는 연령대는 남성의 경우에는 40에서 50대가 가장 많았고 여성은 20, 30대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즐기는 음주 문화일 수도 있지만 뭔가 스트레스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네. 인제대의 보건대학교 김광기 교수가 분석을 한 원인을 보면은 음주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일종의 문화적 변화일 수도 있고요. 기업들에게도 이제 과실주처럼 여성들이 좋아하는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게 의료 전문가들 이야기가 여성의 경우에는 많은 음주가 또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술이 여성에게 유독 해로운 이유가 알코올을 섭취할 때 작동하고 있는 신체 대사 과정 차이 때문인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서 위점막에 있는 알코올 분해 요소 수가 적어서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중의 알코올 농도가 더 빨리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체중 대비해서 체지방률이 높아서 알코올이 혈액 속에 더 오랫동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특성 때문에 같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남성이 여성보다 쉽게 중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알코올 사용 장애 관련 진료를 받는 숫자만 보면 남성이 아직까지 훨씬 많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여성들이 진료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는 또 환경인지를 우리가 좀 잘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참 취재할 거리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또 매일 진행하는 한입뉴스 보면 워낙 또 뉴스가 넘쳐나서 두 분이 또 한 주 동안 취재하느라 많이 수고하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첫 번째 가장 궁금한 건 이건 어떻게 정말 얼마 시간 지나지 않은 내용이라서 두 분이 어떻게 취재했는지 궁금한데,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드디어 만났습니다. 자, 시정연설을 앞둔 사전 한담 자리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또 악수를 하는 모습 또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전 한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배경은 뭐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일단 대표실 관계자에게 조금 물어봤더니 공식 입장은 아닌데요.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는 대인배,
윤석열 대통령은 소인배라고 좀 비유를 하더라고요. 좀 그렇게 봐주면 된다. 네, 좀 자세히 민주당 대표실의 설명이죠. 그렇죠. 네.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좀 설명을 하자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윤석열 정권의 여러 실정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지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통 크게 가는 그런 모양새고,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여러 번 영수회담이라든지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동 등 여러 가지를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대비해서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최근에 이 대표를 보면 굉장히 여유가 생겼다는 말을 많이 해요. 작년 8월에 당대표가 되고 민주당이 들어왔을 때는 의원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너무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어서 또 본인이 이 당의 비주류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위축돼 있다. 특유의 사이다 같은 그런 장점이 잘 나오지 못한다. 이런 아쉽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또 강서구청장 선거를 압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여유가 좀 생겼다. 본인이 당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그 자신감이 생겨서 옛날의 장점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메시지에 좀 힘이 있고 웃음에도 여유가 넘친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 한담에 가는 것도 그러한 여유가 생긴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요. 또 특히 이전에는 뭐든지 발목 잡기, 뭐 여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다 비토를 놓는 좀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보다 좀 대인배적으로 더 상위에 위치해서 포용하겠다, 더 전국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방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좀 이야기를 좀 짧게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민생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서 좀 대대적인 기조 전환을 해달라라고 조언을 했다고 하고요. 또 오늘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환담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보통 야당 대표는 좀 늦게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럴 텐데, 가장 먼저 도착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조금 놀랐다고 하고요. 또 로텐더홀 피켓 시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끼리. 그것도 좀 참석하지 않고 간 것도 좀 예의를 지키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 자, 민주당에서는 또 나름 이제 대인배 전략이고, 용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도 이런저런 시정연설 앞두고 뭐 준비하고 또 계산해보고 그런 게 없지는 않았을 텐데, 용산 여권에서는 이 만남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의미나 또 어떤 계기로 삼을지.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장들하고도 만나고 또 간담회 이후에는 또 오찬도 진행을 했다고 하니까요. 네. 지금 상임위원장들하고 점심 식사하는 게 좀 그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하고의 만남 자체는 어제 대통령실 설명을 보면은 되게 원론적인 입장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전에 만나는 그 환담 자리다, 뭐 국회 얘기 잘 듣겠다,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이 나왔고, 실제로 이제 그 비공개 회의 때 그 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방금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는 이은지 기자가 전해줬는데, 그 분위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모두 발언은 먼저 의장이 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비공개로 전환이 됐는데, 그 다음에 쭉 돌아가면서 그냥 그러니까 대표들이, 야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말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하는 그런 과정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전에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많이 좀 부각시키기로는 이제 두 사람이 만난다, 좀 유의미한 대화 시간이 생길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예측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 자체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냥 모여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딱히 어떤 리액션 같은 것들을 하진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권의 대응은 딱 이 정도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냥 참석해서 끝났다, 뭐 이런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다만 상임위원장들하고는 이제 오찬 그 간담회기도 하고, 또 윤 대통령이 이런 자리에서는 말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별로 대화가 없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건 좀 되짚어 보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 만나고 싶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 만났던 거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 피해자하고는 만날 수 없다, 이런 뭐 그런 마음이 좀 깔려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했는데, 민주당의 시정연설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산안 심사
처리 관련 입장까지 포함을 했어요. 일단 민주당에서 한 가지 예상한 게 있는데 적중한 대목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면 IMF가 최근에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 채무가 굉장히 적정한 수준이라면서 재정 건전성을 호평한 게 언론 보도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의 예산 기조가 작년부터 한결같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내용을 가져와서 쓸 거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그 시장 연설 안에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IMF가 한국의 건전 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으로 호평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예산안 기조도 맞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건데요. 그래서 민주당은 현재 세계 흐름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고물가 상황에서는 빚을 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국가가 예산으로 민생 경기 회복에 나서야 한다. 이게 조금 기조라서 윤석열 정부의 그런 예산 방향과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경히 반대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가족들이 배고파서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 굶기는 꼴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앞으로 심사 기조는 일단 R&D 예산 확대 그리고 주요 민생 예산을 좀 확보하는 데 나서겠다는 방침이고요. 그다음에 법정 시한 준수가 늘 쟁점이 되는데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는 만약에 정부가 좀 기조 변화를 좀 속히 한다면 이 법정 시한도 맞춰줄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 좀 공을 넘긴 꼴이고요.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점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잡느냐가 세입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IMF가 최근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낮췄는데 네. 기재부는 2.4%로 낙관 전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민주당 예결 위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정 시한 같은 경우 지난해에는 그 굉장히 한참 넘겨서 12월 24일에 처리가 됐는데 12월 1일인가 2일인가가 원래 법정 시한이죠. 네. 근데 올해는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만큼 이렇게 늦어지진 않을 거고 빨리 조금 최대한 마무리를 해서 여야 모두 다 좀 총선 체제로 빨리 돌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른 이슈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이슈가 사실은 상당히 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하여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명, 구리, 하남시까지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제일 궁금한 게 입니다. 갑자기 이게 왜 나왔나요? 어제 국민의힘 모 관계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년 총선 1호 공약이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공식적인 공약은 아니지만 결국 이제 수도권을 노려가지고 내놓은 일종의 이제 뭐 선물 보따리 같은 걸로 좀 이해가 되고요. 국민의힘 내부 반응 보면은 좀 흐름을 보면은 저는 좀 재밌게 느껴졌던 게 처음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발표가 됐을 때, 그러니까 보궐선거 패배한 이후의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임명직, 뭐 총사퇴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임명되고 이때는 반응이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혁신위원들 딱 발표가 되니까 아 우리 또 망했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또 되게 강했거든요. 그러고 해서 좀 침체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라는 거 나오니까 굉장히 좀 반응이 좀 좋은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왜냐면 좀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랄까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의제다운 거를 한 번도 좀 제대로 던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의제를 던진 것 같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민주당에서는 뭐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던진 의제를 가지고 그 운동장 안에서 노는 그런 그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아하고요. 뭐 국민의힘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여당 프리미엄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총선 공약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총선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김포 지역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포 가불이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이제 지역구인 곳이거든요. 다 민주당이 이긴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모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지금 이제 거론되는 얘기긴 한데 뭐 이제 대통령실 부속실에 뭐 이제 김모 무슨 뭐 행정관 이런 사람들도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김포 지역에 나올 그런 좀 계획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발표랑 핵심들이 이쪽 지역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게 맞물려 가지고 그쪽 지역 민심을 상당히 흔들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2개 지역구 정도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물론 좀 우려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원래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방향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좀 내부적으로는 문제 지적은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 시대를 더 강화하고 열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불과 며칠 전에 경북도청을 방문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또 이 김포 이 편입 주장이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의미를 배경을 의도를 또 깔고 있는지. 자,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자, 경기도 김포시인데 공교롭게도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소속의 김동연 지사입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다소 이제 좀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또 이 경기 북부 남부를 나누는 이 부분하고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민주당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고요. 전형적인 선거용이고 경기와 서울 갈라치기다. 또 이제 행정구역 변경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너무 뜬금포다 이런 반응을 좀 내놨고요. 그다음에 김포 지역구 의원실에 조금 물어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김포 지역 의원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게 김포 주민들 중에는 환영하는 민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로 편입되면 뭐 집값이 오른다거나 여러 가지 뭐 민심들이 서울로 편입되는 그 공약을 좀 지지하는 민심이 있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이걸 대놓고 반대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 입장에서 더 낼 입장이 없다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조금 흥미로운 시각이 있던데 좀 전에 이제 순봉 기자와도 함께 듣고 온 이야기인데요. 한 이제 민주당 인천 지역 의원이 민주당이 이걸 적극 찬성해야 한다 이런 시각을 좀 내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이유가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 장기적으로 민주당으로서는 서울시장 선거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아까 뭐 박순봉 기자도 말해줬지만 김포가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네. 서울로 편입이 되면 결과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가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좀 셈법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시각도 조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만 표 정도 되는데 네. 그게 넘어오게 되면은 서울시장 선거는 또 유독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민주당 설명대로라면 김기현 대표는 오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각을 가진 거는 뭐 야권에서는 좀 소수이긴 했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보기에는 민주당 쪽의 전반적인 대응하고 좀 오전에 물어보니까 민주당은 약간 그 이 사안을 안 키우려고 하는 대응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급작스럽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이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던진 운동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냥 여기에서는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이거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하기도 굉장히 좀 까다롭죠. 왜냐하면 김포에서 원하는 뭐 시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안 자체를 부딪혀가지고 싸워주게 되면 이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목소리를 안 내는 그냥 소극 전략을 좀 취하고 있다. 이런 점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지역이 또 뭐 고향으로 넘어가고 광명, 하남. 아까 일부의 한입뉴스에는 박정우 기자는 천안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이 끝도 개인 없이 의견 아닌가요? 넓어지네요.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로 가봅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입이 중요하다, 발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 위원장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으로, 영남 스타는 험지로라는 발언을 했다가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략적인 발언이라면은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변화 또 혁신의 또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수라면 또 리스크가 될 수 있기도 할 것 같고. 네. 지금 당 내에 또 혁신위원회의 이 발언과 관련된 반응 또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전략이냐 실수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일부러 치고 빠지기다. 그러니까 한번 던져놓고 분위기를 보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빠진 거다. 이렇게 이제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전략이라고 보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그냥 말실수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좀 얘기 들어봤을 때 제가 취재한 그 내용의 한정에서 보면은 좀 후자 쪽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쪽이에요? 말실수라기보단 정치를 좀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다. 이게 왜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어떤 장관이 무슨 잘못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에는 자진 사퇴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이 뭐 즉각 수용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걸 조금만 뒤집어서 보면 뭐냐면은 대통령하고 이미 다 교류가 된 상태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장관이 저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결국 대통령이 수용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사실은 사전에 상당히 많이 조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요한 위원장이 영남권 스타는 뭐 서울에 뭐 수도권에 험지로 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거면은 보통 정치권에 좀 익숙한 사람이라면 사전에 미리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가서 이런 내가 발언을 좀 할 건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든가 뭐 어떻게 호응을 하실 거냐라든가 합을 좀 어느 정도 맞추게 돼 있는데 인요한 위원장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딱 지목했던 두 명의 스타도 김기현 대표랑 주호영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의원실 분위기를 보니까 뭐 사전에 전혀 얘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율 없이 던지는 거. 그 대사면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이 이런 정도의 반응을 이제 보일 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도 있었고 혹은 어느 정도 사전에 교류를 해봤다라면 충분히 또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림을 만들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은 발언으로 던지고 안 되니까 주워 담고 약간 이런 그림이 되는 거는 좀 정치적으로 좀 조율을 잘 못하시는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어요. 네, 일단 말을 던져놓고 뒤쫓아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당의 사정이 녹록하지가 않고 소통하고 난 이후에 좀 가다듬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 자 이대로라면 인요한 혁신 위원장 혁신위원회를 맡아서 딱히 얻는 게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현지 기자가 안 위원장 측근에게 뭔가 들은 얘기가 있다면 이건 상당히 취재하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측근이라기보다는 좀 인요한 위원장과 좀 오랜 세월을 알고 지낸 좀 가까운 인사한테 들은 네. 이야기인데 누군지는 이야기하실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혁신위원장이 된 다음에 이제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원래 이제 이분이 서대문 쪽에 출마를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세브란스 병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서대문에 좀 출마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요한 위원장이죠. 연세대학교가 네, 그렇죠. 위치하고 네, 있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내년 총선을 차분히 준비했으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혁신위원장 맡은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내년 총선에 좀 지역구 의원으로 좀 출마를 하는 것 자체에도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걱정을 하는 좀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조언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 위원장은 독이 든 성배일지 아니면은 팡파레를 터뜨릴 수 있는 성배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맡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호응이 잘 안 온다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대사면 뭐 대포용 포용 또 대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이 좀 냉랭하네요. 이 반응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제 반응보다 좀 이렇게 떠오르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6개월 전쯤이었는데 이제 친윤 쪽 인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 때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총선이 가까워져 오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고 뭔가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안 나온다. 그때는 이렇게 필살의 카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을 먼저 아주 이제 찾아가서 집에 아예 자택에 찾아가서 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가 뭐 장제원 의원 비롯해가지고 친윤 그룹 뭐 불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뭐 험지로 보내는 거 뭐 이런 안 두 가지를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은 지금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이 그림하고 굉장히 연결이 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대사면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일단 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징계를 풀어주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공천을 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노원 쪽에 공천을 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통합의 메시지도 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얻고 싶은 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노려가지고 동시에 내놓은 그런 카드로 좀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영남권 뭐 수도권 출마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물갈이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그 친윤그룹 일부 교체하는 그런 그림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반대로 그 빈자리에 이제 친윤그룹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그림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일단은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이제 생각들은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이제 사실은 모 혁신위원을 이제 제안받았다가 뭐 결과적으로 안 한 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안받고 요 초기 과정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아 이게 김한길 위원장 픽인 것 같냐 아니면 김기현 대표 픽인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인유한 위원장이요. 김한길 위원장 픽이라면은 가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김기현 대표 픽이라면은 갈지 말지 좀 고민이 된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 얘기는 같은 김인데 김한길 위원장과 연결된 인 위원장이라면 그래도 무게가 실리고 그렇죠. 자기가 혁신위원으로 가더라도 뭔가 좀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끝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연결이 얼마나 되느냐 요거를 좀 보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연결이 돼 있는 혁신의 방향이냐 그게 아니냐 요것도 좀 당내에서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혁신위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자 혁신위원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말끔하게 일단락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인물이 박성중 유일한 이제 현역 의원이죠. 박성중 의원인데 여권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사실 그때 혁신위원이 딱 발표가 되고 한 이틀 정도 많이 분위기를 들어봤을 때 제가 뭐 이렇게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그 들은 얘기를 전해드리면은 대부분 좀 박성중 의원에 대한 비토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왜 박성중 의원이 거의 이제 간사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 중에서도 현역 의원이 유일한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 또 재선 의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원 중에서는 가장 뭐 우두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가장 상징적인 사람인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가장 연차가 그렇죠. 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현역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역할이 중요한데 그런데 좀 친윤 색채도 강하고 혁신이란 이미지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도 계속 어떻게 해서 박성중 의원이 들어온 것인가 혁신위원회 이제 그것도 계속 물어봤는데 당 지도부 쪽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미스터리로 좀 남아 있는데 좀 명확한 거는 어쨌든 좀 불만이 굉장히 많다. 혁신이 누군가에게는 당 내부로부터도 상당히 불만이 쌓여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자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회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이제 임명됐고 정책위 의장에는 호남 출신인 이계호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자 이걸 놓고서 뭐 탕평이 인사냐 아니다 친명 강하다 이런 또 한편으로는 박 최고위원 관련해서는 그 박 최고위원이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에 이낙연계의 현직 의원이 있다 또 뭐 자객 공천되는 거 아니냐 개파별 반응이 좀 상당히 엇갈리게 나오네요. 일단은 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의 경우에는 이 대표가 복귀하기 전에 온라인 기사를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때 지도부 단톡방에 모 의원이 기자들한테 절대 확인해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내정됐다는 내용이 공식 확인이 전혀 안 됐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보면 이전에 혁신위원장 때도 미리 후보군을 좀 언론을 통해 흘려놓고 반응을 본 뒤에 인선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그걸 좀 답습한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일단 반응이 나왔는데 일부 친낙계에서 반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거잖아요. 결국 처음 구상한 대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앉힌 건데 이에 대한 반응은 이제 비명계의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당화의 길을 공개적으로 가겠다는 걸 공식 선포한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의원도 뭐 사실 지금 비명계를 앉히나 친명계를 앉히나 큰 의미는 없다. 지금 최고위원 한 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정현 전 구청장을 앉힌 거는 좀 친명 색채를 좀 대놓고 덧칠을 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낙계 박영순 의원 지역구에 대놓고 공천을 하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좀 호평을 했고요. 반면 친명계에서는 좀 늘 하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 때 친문이 아니었던 의원이 어딨냐.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거대 야당 대표인데 친명이 아닌 것도 이상하다. 또 원외 인사들을 자꾸 친명으로 좀 매도를 하는데 그렇게 친명 비명으로 가르마타는 게 맞지 않다는 말을 굉장히 하고요. 또 충청 선거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고 행정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안배를 하다 보니 이 선택지가 가장 최선이었다라고 좀 해명을 하더라고요. 또 정책위의장은 친낙계로 분류되는 이계호 의원이 됐는데 지금 이 의원이 사실 지난번에 총선 공천제도 TF 단장도 맡았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친낙계에서도 좀 선을 그었어요. 더 이상 이계호 의원은 우리 친낙계가 아니다. 그렇게 기사도 좀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제 좀 무색무취 내지는 친명계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고요. 네. 이번에도 비명계 의원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절대 탕평 인사라고 볼 수 없고 호남 안배 이야기가 너무 나왔잖아요. 예. 왜냐하면 송갑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 호남 몫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호남 뭐 탕평이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인선이지 그냥 무색무취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하나 덧붙이면은 그때 이제 그 인선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이 명단이 6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 호남 3명, 그다음에 충청 3명이 있었고 여성은 이 박정현 신임 최고위원 1명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여성 1명에 남성 5명, 호남 셋, 충청 셋 이렇게 있었는데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여성 하나, 남성 하나, 호남 하나, 충청 하나 이걸 되게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짝이 맞춰져가지고 이번에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 점이 흥미롭네요. 이 이낙연계에서는 이낙연이 아니다. 네, 선을 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갈등에 초점을 맞추시는군요. 자, 조정식 사무총장은 교체되는 겁니까? 뭔가 교체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총선기획단장으로 조정식은 안 된다.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장 될 가능성이 많은데 비명 친명계의 입장이 조정식 사무총장을 둘러싸고 상당히 좀 또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일단 비명계가 그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기 전까지 좀 숨죽이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박광훈 원내대표가 내려오긴 했지만 조정식 사무총장도 함께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래서 그 사표를 수리하나 안 하나 보자. 좀 이의 심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복귀를 해서 조정식 사무총장의 인선을 좀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도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 좀 통합의 그렇죠. 네, 메시지로 볼 수 있는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실상 박광훈 원내대표의 사표는 하루 만에 수리를 해놓고서는 조정식 사무총장의 사표는 계속해서 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유임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총선기획단장을 좀 꾸린다고 하는데 이 기획단장을 조정식 사무총장이 맡게 되면 그때부터 좀 비명계에서 반발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내홍도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박 기자는 조정식 사무총장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친명 빈명 간 갈등 어떻게 보십니까? 뭐 큰 틀이 흔들릴 수는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 자체는 그냥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물론 이제 한국 정치가 굉장히 역동적이니까 변할 수는 있는데 일단 총선까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유지가 될 거고 오늘 최고위원들 발언 같은 거 뭐 방송 나와서 하는 발언들 보면은 그냥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 맡는 거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정사실화해서 움직이는 거고 비명계의 반발은 그냥 이제 어느 정도는 상수로 조금씩 계속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어떤 큰 사건 같은 게 벌어지게 돼야 그때야 이제 비명계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거나 이럴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냥 지도부가 운영하는 그런 과정으로 쭉 이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친 이재명계로 그대로 갈등이 다소 있더라도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쏙쏙 소개해드리는 IT본부 시간입니다. IT맨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AI맨으로 불러주십시오. 네, AI맨. 그게 더 잘 팔리나요? 아니요, 책을 이제 AI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세속적으로 이야기했네요. 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트렌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가이드가 될 만한 책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군요. 너무 어렵네요. AI 2024 트렌드 앤 활용 백과 이 책을 내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챗GPT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근데 막상 써보려고 그러면은 되게 좀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려워하셔가지고 그냥 누구나 좀 이렇게 AI 도구가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좀 쉽게 쓸 수 있게 따라해볼 수 있는 책이고 옛날에 그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AI 뭐 일주일만 하면 저만큼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책을 내봤습니다. 더 시간이 짧아야 되겠죠. 네. AI 7시간만 하면 7일이 아니라 7시간만 하면 김덕진만큼 이해한다. 그렇죠. 이해하고 써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자, 이 책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소개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이러면 또 화나시니까.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샵 9730으로 샵 9730입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김덕진 소장의 신간 지금 책 냄새가 납니다. 네, 잉크 냄새가 나는 AI 2024 트렌드 앤 활용 백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9730으로 뭐 의견 책을 받고 싶다 이렇게 그냥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책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저 주시는 거죠? 네, 뭐 열심히 쓰시고 AI맨으로 또 같이 거듭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려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SNS가 청소년을 망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아까 이제 한입뉴스에서도 우리가 한입뉴스가 아닌 우리 스트릿 뉴스 파이트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미국 50개 주 중에 41개 주 정부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당했다고 하는데 뭔가 유해한 내용이 또 있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은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안에 강한 중독성을 유발하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게 10대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부터 해서 다양한 미국의 50개 중에 41개 주니까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소송을 낸 상황이고 뭐 각각의 연방법원들의 지금 소송이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10대들에게 좀 유해하게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잘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일 텐데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이유들 어떤 사례들일까요?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걸러지지 않는다고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번에 이슈는 알고도 묵인했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아예 지금 미성년자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오래 머물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예 설계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뭐 알고리즘, 알림 설정,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SNS 쓰기 전과 후가 좀 차이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뉴스 볼 때는 페이지를 옆으로 누르거나 뒤로 앞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렇게 위로 아래로 올리죠. 그렇죠. 스크롤을 한다 그러죠. 무한 스크롤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제 빠져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좋아요 같은 기능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하는 등 10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도 위반했다. 뭐 이런 식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몇 사안들은 진짜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볼 내용이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이번 소송이 이제 뭐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나온 건 아닐 겁니다. 2년 전에 페이스북 내부에서도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요? 이게 이제 상당히 이번 그 소송의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년 전쯤에 그때는 우리가 회사 이름이 메타가 아니고 페이스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페이스북의 이름이 메타로 바뀌게 된 큰 계기 중에 하나로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게 바로 이 어떻게 보면 내부 폭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꾼 게 메타버스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좀 이미지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유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페이스북의 전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였던 그 프란시스 하우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페이스북의 위험성을 폭로를 했는데 그때 포인트가 뭐였냐면 페이스북 제품들이 어린이에게 해를 끼치고 분열을 부추기고 민주주의를 약화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페이스북 경영진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만들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고 심지어 내부적인 보고서에서는 이게 10대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들이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방치했고 더 큰 거는 그때 이제 이슈가 같이 됐던 게 정치적인 이슈죠. 그렇죠.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고 또 아예 10대 전용 인스타그램을 만들 계획까지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10대들에게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그들의 어떻게 중독성을 더 높일 수 있는 10대 전용 어떤 인스타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폭로했거든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번에 이제 소송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상업적인 것 또 흥행을 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생각했던 거 아니냐. 네. 윤리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메타 페이스북을 대체할 만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할 만한 녀석이 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예요.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제가 이 뉴스를 처음 본 게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뉴스가 참 심각하다라는 걸 페이스북에 공유해서 패친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에도 정치인분들께서 페이스북을 본인의 어떠한 그 알림 창구, 소통 창구로 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누적된 플랫폼의 위력들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메타가 주정부로부터 무더기 소송당한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2020년 12월에도 이제 미 연방거래위원회랑 48개 주정부가 페이스북이 경쟁자를 없애기 위해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같은 작은 경쟁자를 인수했다 이러면서 반독점 소송을 또 제기하기도 했어요. 그만큼이나 이 플랫폼이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라 10년 정도 벌써 우리에게 다가온 시간이 있는데 그게 누적되면서 대체제 없이 어떻게 보면 강력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어느 순간에는 또 검색 엔진은 구글이 다 장악을 했듯이 말씀하신 대로 구글이 문제라는 것도 구글 검색으로 찾아야 되고 페이스북이 문제라는 것도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정보로 확인을 되는 세상이 되는데 어쨌거나 페이스북입니다. 현재는 이제 메타라는 이름으로 이제 간판을 바꿨는데 3분기 광고 수익이 늘어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었고요. 단기 순이익은 무려 164% 늘었어요. 근데 비용은 오히려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지난해보다 7% 정도 줄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직원 수를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9월 30일 기준 직원 수가 66,185명인데 이게 전년 동기에서 24% 정도 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뭘로 사람을 대체했느냐? 이제 AI나 기술로 이제 대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내고 그 광고 수익이 뭔가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기보다는 이런 기술을 갖고 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몰입됐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또 깨알 AI를 집어넣어서 설명하시네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부정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쨌든 기술이 그만큼 발전됐다는 건 맞는 거죠. 안 하겠지 했는데 AI 2024.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또 활용하는 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용 안 할 수도 없고 사용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자, 하지만 이런 거대 플랫폼들이 공공성 윤리성은 참 중요합니다. 책임성도 중요한 것인데 캐나다에서는 그래서 뉴스 사용료에 대한 문제로도 분쟁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뉴스 사용료 좀 생소하긴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나라도 좀 잘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에서 미국을 빼고 유일하게 자국의 포털이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나라들은 다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에 잠식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마치 훈민정음 아래한 걸처럼 우리 걸 가지고는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뉴스를 그래도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럼 네이버나 다음이 없는 나라들은 뉴스를 어디서 볼까라는 겁니다. 구글이네. 구글에서 보는 비율이 요즘 많이 줄었고요. 페이스북에서 뉴스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예요. 우리나라랑. 우리나라는 포털에서 뉴스를 보고 그거를 페이스북에 의견을 남기거나 공유하는데 아예 이제 외국 특히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페이스북을 키면 거기에 많은 언론사들의 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를 페이스북 안에서 보고 내용도 공유하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가 많아지니까 이제 지난 6월에 캐나다 의회에서 온라인 뉴스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건 우리나라에 이미 적용이 돼 있는 겁니다. 네이버나 다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현지의 뉴스 컨텐츠 만드는 데들 있잖아요. 우리 치면 인터넷 언론사들. 그들의 컨텐츠를 활용할 때
뉴스 제공자들한테 사용료를 지불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언론사에다 돈을 낸다는 의미죠.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네이버가나 다음이 이제 언론사한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원래 12월, 그러니까 올해 12월부터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페이스북이 이럴 거면 우리 페이스북 안에서 뉴스 공유 못하게 할 거야. 이러면서 먼저 그걸 멈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고 나서 아시겠지만 캐나다에 엄청나게 큰 산불이 지금 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다 페이스북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페이스북이 뉴스가 중단되니까 우리로 치면 갑자기 네이버나 다음이 오늘부터 뉴스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존에 막 사이트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행동도 어색하고 문제는 또 거기에 있는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면 공유가 안 돼요. 이제 이렇게 기능을 막아버리니까 이거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캐나다에서는 정부까지 나서서 이거는 페이스북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고 이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지 이렇게 멈추면 어떡하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는 상당히 강경한 상황이고 비단 이제 이뿐만 아니라 캐나다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도 지금 비슷하게 뉴스에 대해서 돈 내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올 12월부터 여기에서 이제 페이스북 안에 이제 그 나라는 뉴스 탭이라는 게 있는데 뉴스 탭 서비스 중단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언론사한테 뭐 돈을 주고 이러면은 그건 부담이 되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네. 자, 이런 이제 현상들 어떻게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외국처럼 뭐 강력하게 가진금을 내는 제도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는 특히나 유럽 중심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 개인정보 문제가 생기면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매기는 것으로 진짜 재분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메타에게 EU가 1조 7천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지난 5월에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어겼고 거기에 있는 그 EU에 있는 사람들 개인정보를 마구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 이제 그 과징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선 지금까지 가장 컸었던 게 2022년 9월에 300억대의 과징금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하니까 계속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운데 그나마 며칠 전에 어제네요. 어제 우리나라에서 메타에게 과징금 67억을 이제 2020년에 부과한 것이 이게 적합하다라고 하는 법원 판단이 이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수십억대이긴 하지만 과징금을 이제 걷는 구조인데요. 네. 향후에는 이런 식의 시스템들이 더욱더 좀 활발해서 서로가 견제하면서 지킬 건 지키고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으로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 플랫폼들이 운영해야 되는 것들이 좀 전 세계적인 좀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불렸던 지금은 메타인 경우에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가 우리 기관이 메타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바로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일 포인트는 그럼 우리가 광고를 보는 대신에 무료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EU에서는 어떤 걸 또 지금 메타에서 도입하려고 하냐면 이제 11월부터 도입이 되는데 광고 안 보게 해줄 테니까 돈 내라. 월 사용료 내라라고 하는 게 이번에 들어와요. 근데 그게 한 달에 대략 스마트폰 기준으로 한 18,500원에서 19,000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는 광고를 보든지 개인정보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19,000원에 한 달에 써라라고 하는 게 지금 메타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페이스북 또 지금 이제 메타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뭐 또 구글이 또 비슷한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마늘 마주고 쓴다는 것도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디스토피아적인 얘기를 할 때 나중에 유럽 보면은 결국 돈 없는 사람이 광고 보는 시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T맨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김덕진 소장님의 신간은 AI 2024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배종찬의 시사본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변덕스러운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